저희 광날고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 내빈 소개하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주 전남의 1등 신문, 저희 광날일보와 광날보 프레신문, 그리고 광날보 ITV, 그리고 월간 참여지 전라도를 발행하고 계시는 전영준 회장님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광날보 황정호 사장님, 반갑습니다. 광날보 프레신문 이경보 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북이 강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전지현 회장님도 자리하셨습니다. 네, 이 대표님 강의를 듣기 전에 저기 강남일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 부회장이시고 황산환경 오소구 대표님과 연상호 김나연 광주광역시 위원장님께서 이낙연 전 대표님께 꽃다발 증정 있겠습니다. 두 분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소국 부회장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나연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강의에 앞서서 전 이낙연 대표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광군 법성면 삼덕초등학교를 졸업하셨고요. 강주 북중학교와 강주 제1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육군병장으로 만기 전역을 하셨네요. 주요 경력으로는 동아일보 동경특파원 그리고 노무설 의원 국제부장을 역임하셨고요. 국회의원 5선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지난 16, 17, 18, 19대 연 4선 하셨고요. 그리고 전라남도 지사 시절에 이후에 5선을 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대변인을 지내셨고요. 원내대표, 민주당 사무총장, 전남도 도당위원장님을 역임하셨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한일원연맹 간사장, 그리고 수석부회장, 제37대 전라남도 지사,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45대 최장수 국무총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21대 정치 1번지 종로구에서 5선에 당선되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주요 수상 내역으로는 백봉 신사상과 NGO 모니터단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10차례를 수상하셨고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대상, 국회의정대상, 기획재정부문상을 수상하시고 국회 사무처가 선정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 그리고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중 으뜸 언어상, 그리고 중앙경영이 선정한 17, 18, 19대 국회 최우수 국회의원에 연 3차례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이낙연의 낮은 목소리, 그리고 식전쟁 한국의 길, 전남 땀으로 적시다 등의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북이 광날보 글로벌리더 아카데미를 위해서 나오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우리 전영준 회장님, 이경보 사장님, 황정호 사장님, 전지현 원후회장님, 엽기적인 그녀? 어떤 동네에서 남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 관을 모셔다 놓고 교회에서 장례 절차를 진행했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고인이 생전에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던가 하는 것을 절절히 말씀을 하셨대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고인의 부인이
옆에 있는 딸을 이렇게 흔들면서 아야 가봐라, 네가 아버지 아닌가 보다 이렇게 했답니다. 좀 전에 사회자가 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원상받았다 하는데 나가 아닌가 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광주가 제 고향인데요. 고향이라기보다 중고등학교 6년을 광주에서 다녔죠. 그런데 객지 생활이 많은데 광주 와서 이렇게 시민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분야는 광주가 굉장히 예민한 분야가 있고요. 어떤 분야는 조금 덜 예민한 분야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광주가 좀 덜 예민한 분야를 얘기해 볼까 합니다. 경제입니다. 저 자신이 경제 전문가가 아닌데 그러나 알기 쉽게 해볼게요. 주식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주식의 값이 주가지요. 주가는 투자자들의 평가예요. 투자자들이 평가하면 그것이 값으로 반영되는 것이죠. 뭘 평가하냐? 그 회사의 미래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앞으로 돈 좀 벌겠다 싶으면 그 주식을 사지요. 그러면 주식값이 올라가요. 그것을 멋부리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가라, 미래에 대한 현재의 평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식 시가총액 줄여서 시총이라고 합니다. 시총 상위 10개 기업을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 기업들이 상위에 많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이 대부분 틀릴 겁니다. 10개 기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반도체 회사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10개 중에. 그 중에 2개는 같은 회사인데 보통주와 우량주로 나뉘어요. 삼성전자 보 써진 거 있고 삼성전자 우 써진 게 있어요. 사실 한 개 회사입니다. 그러나 시가총액 상위 10개 회사에는 2칸을 차지하니까 2개로 쳐줘요. 그리고 SK가 있죠. 반도체가 3개입니다.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이 2개가 들어가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죠. 그리고 바이오 헬스 기업이 2개가 들어가요.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전기 자동차 배터리 만드는 회사가 2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1개가 남잖아요. 네. 1개가 10등이에요. 완성차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1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2개가 더 높이 올라가 있고 완성차를 만들어 파는 회사가 그보다 낮게 한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거시경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반도체, 바이오 헬스, 플랫폼, 미래차 중에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완성차. 우리가 알던 식으로 무슨 건설 10위 안에 없어요. 가전제품 회사 10위 안에 없어요. 우리가 알던 그 한국 경제가 이만큼 변했어요. 여러분 프로야구 구단 갖고 있는 회사도 옛날하고 많이 변했어요. 그죠? 해태제과 1번 타자 김일권 3번 김성환 4번 김봉현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한참 뒤에 투수 선동열 감독 김홍년 그런 전성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해태제과는 어디 갔는지 안 보여요. 그렇죠? 청보 핀토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안 보여요. 그리고 넥센 이런 게임 회사가 올라가 있어요. 그게 한국 경제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한국 경제는 우리가 알던 과거의 경제가 아니고 이제는 플랫폼 기업,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헬스, 전기차로 굴러가고 있는 게 한국 경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미래 전략 산업으로 세 가지를 내걸었어요. 그게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미래차예요. 이 세 가지 분야가 모두 주식 시총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몇 개가? 7개가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정책은 몰라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어떤 산업을 꼽고 거길 정부가 도왔느냐 말았느냐 아니면 기업의 힘으로 컸느냐 기업의 힘으로 컸겠지. 왜 관계없이 꼽은 건 제대로 꼽은 거예요. 그리고 결과도 좋은 편입니다. 그 전략 산업 세 가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 10개 중에 3개가 반도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반도체 매출은 메모리에서 나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를 미래산업으로 꼽은 것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를 미래산업으로 꼽았어요. 왜냐하면 메모리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아직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가 시장, 세계 시장 쉐어가 그다지 크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00억 불 수출을 넘어섰고 철강석 수출보다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처음으로 더 많아졌어요. 대한민국 기업들은 시스템 반도체도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쫓아갈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해요. 대한민국 기업이 역량이 그만큼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배터리 국내 2개 회사가 상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성적이 더 좋은 회사가 LG화학이에요.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전 세계 시장 지분의 26%를 차지하고 있어요. 세계 1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아까 제가 모두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전기차 배터리 회사 2개가 10위 안에 들어가 있고 완성차가 1개가 10등으로 들어가 있다. 이제는 완성차보다 배터리가 더 주목받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 묵직한 세단이 굴러다니는 그 시대의 자동차는 스테이터스 심볼, 신분의 상징이어서 차도 큼직해야 되고 색깔도 시커매야 되고 묵직해야 되고 모양도 근사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차값의 대부분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디자인이었어요. 그런데 미래차, 전기차는 그렇지 않아요. 레고 조립하듯이 중요한 기능 가진 것 붙여가지고 굴러다니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제일 비싸죠. 완성차보다 더 상위로 평가받는 게 배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됐어요. 더구나 그것도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이 공유한다.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시스템 반도체가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가 아니라 아직 안 됐지만 벌써 우리나라에서 철강석 수출보다 시스템 반도체 수출이 더 많아졌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는 LG화학이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그 다음에 바이오, 삼성바이오가 물량이 많아요.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계의 제약회사들이 단번에 많이 생산을 하면 우리한테 위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위탁 생산은
코로나 백신이 3가지나 돼요. 우리가 생산 역량이 그만큼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있습니다. 저는 바이오 산업을 매우 주목해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인들이 한국의 의료에 대해서 많은 신뢰를 갖게 됐어요. 이 자리에도 의료인이 한 분이 와 계세요. 에덴병원 허정 원장인데 여러분 신뢰하시지요? 신뢰하시는 분이 5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한국의 신뢰를 높여주었어요. 과거에는 영어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한국 그러면 점수를 깎았어요. 근데 요즘은 코리아 프리미엄, 한국 그러면 점수를 올려줘요. 우리 방역하는 거 보고 점수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것이 한국 의료 산업에 도움을 줄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 강원도 출신의 어떤 분이 운영하는 벤처 캐피탈이 있습니다. SV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잘 모르실 거예요. 대기업에 속해 있는 벤처 캐피탈이 아닌 독립 벤처 캐피탈로서는 랭킹 1위에 전체로서는 12쯤 되는데 이렇게 해도 잘 모르실 거예요. 방탄소년단 초기 투자에서 성공한 분이에요. 이름은 금방 아실 거예요. 네. 그렇지? 그 투자회사 사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당신은 지금 바이오 헬스 산업 중에 어디에 투자할까를 찾고 다닌다. 당신은 앞으로 20년 정도 한국을 먹여 살릴 산업 중에 제1을 바이오 산업으로 본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거나 쫓아오고 있는데 그 동네 바이오 헬스 산업은 한 20년 정도 걸려야 쫓아올 것 같다. 그분 말씀이 틀릴지 맞을지 난 몰라요. 하여튼 그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처우가 대접이 엔지니어보다 조금 나을 정도래.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아직 덜 갔다. 지금부터 키운다 해도 20년은 걸린다. 근데 대한민국은 1980년대 우리 허정 원장이 의과대학 갔던 게 70년대니까 그때부터 공부 잘한 사람들이 전부 글로 갔어요. 그래서 지금 60대까지 70대까지 전부 그 인력이 가득 차 있어요. 그 의사들이 모두 그냥 위대한 도전을 하고 기업을 만들고 그건 아니지. 많은 분들은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그쪽을 갔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단 5%라도 단 10%라도 나는 산업을 일으키겠다 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중산층 여성들의 로망 가운데 하나가 서울에 와서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받는 거라고 그래. 우리 산후조리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협회장님이 언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요. 차세대 한류는 산후조리에서 나올 겁니다. 왜? 중국의 중산층 엄마들의 꿈이 강남에서 산후조리 받는 겁니다. 왜? 의료의 본질은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벨 의학상 받는 분이 의사라면 꼭 그분한테 가서 수술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마음 편하게 해주면 되는 거고 잘 나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점에서 차세대 한류는 거기서 나올 거다. 일리가 있죠. 중동국가 국왕 한 분이 2년 전에 비공식으로 서울에 오셨어요. 한 2주일 다녀가셨죠. 건강진단 받으러 오셨어요. 중동의 국왕쯤 되시면
세계에서 좋은 병원 아무 데나 가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서울에 오셨어. 왜?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면이 한국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그 가능성을 말해주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갖고 있는 경제연구소의 책임자를 한번 만났더니 그분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당신은 바이오 헬스 산업이 유망한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네, 이유가 좀 달라요. 아까 투자회사 그분하고 좀 달라요. 미국 쪽에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다.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전환이라는 걸 좀 야박하게 말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디지털 체제 속에 세계가 편입되는 과정이다. 이렇게들 말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묘한 연상작용을 일으켜.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선거 때 슬로건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는 분? 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니셜로 하면 MAGA. 마가에. 그런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 이니셜하고 똑같아. 요새 조금 스캔들이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마가에. 어떤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마가는 미국을 마가할지 모르겠다. 빅테크 기업들은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모든 산업을 디지털 체제 속으로 세계를 편입시켜가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일 안 되고 있는 게 바이오 헬스 분야예요. 이유가 두 가지랍니다. 하나는 정보가 충분치 않아요. 미국이 의료 정보가 충분치 않습니다. 대한민국처럼 의료 정보가 잘 되어 있는 데가 드물어요. 이 원주에 있는 신평원 상황실에 가면 그냥 하루 종일 1초에도 몇 번씩 정보가 마구 바뀝니다. 그걸 보고 중동 어느 나라 보건부 장관이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저거 좀 우리나라 도입하자 해가지고 당신이 도입비약을 체결하는 데도 있어요. 미국은 건강정보가 충분치 않아요.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속에 그 체제 속에 편입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두 번째 이유는 그쪽의 정보 체계가 iOS 체계예요. 우리는 안드로이드 체제예요. 근데 전 세계는 iOS가 29%, 안드로이드가 71%예요. 점점 iOS가 조금씩 늘어가고는 있는데 아직은 3대7 정도로 안드로이드가 많아요. 그것이 미국의 4개 빅테크 분야에서 애플이 바이오 헬스 산업에 뭘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걸릴 이유입니다. 바로 그 시간만큼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해볼 만하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 기업 규모가 아주 작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가지고요. 조금 있으면 10대 기업에 하나쯤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국에 비하면 작지만 국내에서의 성장 속도는 놀라워요. 그 중에 하나의 기업 CEO가 내 재산 절반 이상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발표했죠. 그분이 담양분이에요. 그랬더니 또 딴 쪽에서 나도 내놓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랬죠? 그분은 완도분이에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우리
이 광주 전남 쪽의 기업인들 중에 천재가 간간히 계시는 것 같아.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님 앞에서 제가 창피당한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 몇 년 전에 그 양반이 여수 경도에 1조 원 투자를 하기로 전라남도 지사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것이 이번에 착공이 됐지요. 7성급 호텔이 들어서고 36개 홀을 가진 골프장이 들어설 거예요. 36개 홀이 모두 바다가 보이는 세계에서도 드문 골프장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분이 투자를 결정한 날 너무 고마워서 광주 시내에 있는 어떤 집에서 계절 요리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박 회장이 자금 여력이 더 있으니 다도해 한 군데쯤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솔깃한지요. 잘 됐네요. 아시는 것처럼 전라남도가 동서격차가 좀 있는데 동쪽이 좀 GDP가 높고 서쪽이 낮으니 기왕에 경도에 투자했으니까 이참에는 서쪽에다 좀 투자해 주시오. 그랬더니 어디에 올까요? 자원도가 어쩔까요? 왜 자원도를 추천하십니까? 아니 거기에 땅도 넓고 그 경치도 이쁘고 음식도 맛있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더니 박현주 회장이 이러시는 거예요. 지사님, 자원도는 연간 평균 풍속 바람의 속도가 초당 8m가 넘어서 좋은 골프장 고급 리조트가 안 나옵니다. 여수 경도는 초당 풍속이 3m가 안 되기 때문에 고급 리조트가 나오는데 그쪽은 안 됩니다.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데. 저는 그냥 바람이 불든 말든 음식 맛있고 그러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한테 졌어. 돈 버는 사람하고 돈 쓸 줄만 아는 사람하고 확실히 틀려. 네, 그랬어요. 세상에 그러더라고. 뭔 처음에 바람 속도까지 다 외우고된 게 그 뭐예요 그게. 근데 하여튼 달라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는 방향을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얹어서 이 다음 정부에서 해야 될 게 있다면 저는 몇 가지가 있다고 봐요.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지금 우리가 한국판 뉴딜이라는 거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또 하나가 그린이죠. 그건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린에 관한 무슨 합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기업들한테는 꽤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그 대목을 중시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뭔가 약속을 하실 가능성도 있고, 이제는 그걸 하지 않으면 수출도 어려워지는 세상이 됐어요. 네. 자, 디지털과 그린 해야 되는데 디지털 전환 기왕 왔으니 훨씬 더 속도를 내서 우리가 선도국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IMF 외환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어려운데 두 가지를 했잖아요. 하나는 IT 강국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한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데. 그리고 또 하나 했죠. 기초생활보장제를 그때 만들었어요. 대단하신 거죠. 근데 IT 강국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기본적으로 기업이 해야죠. 근데 정부는 뭘 했냐? 왕조실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어요. 무려 4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그것이 IT의 쌀이 된 거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하려면 전부 손으로 해야 돼요. IMF로 많은 사람이 실업자가 됐는데 거기에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위대한 거죠. 근데 지금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그때와 비슷한 그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는데 그걸 여기서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하나. 또 하나는 광주니까 디지털 전환에는 인공지능이 필수입니다. 인공지능이 필수예요. 광주가 인공지능 AI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 이거 잘 돼야 해요. 그리고 지스트가 원래 그걸 만들어서 문성현 총장님이 있었잖아요. 네. 그 어른이 만들고 지금 국토부 장관 된
노영욱 장관이 국무조정실장을 할 적에 좀 지혜를 들여라 해서 좀 도와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광주시가 돕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들이 좀 몰려오고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앞으로 전남대학이나 이런 데서 또는 지스트가 해야 될 일이 그겁니다. 그리고 필요하다 그러면 거액을 들여서라도 외국에 좋은 인재를 모셔오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광주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문화산업 있지 않습니까? 요거 좀 차제에 키웠으면 좋겠어요. 마침 문화의 전당, 아시아 문화전당이 국가기관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예산을 대고 또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국가에 속하는 공무원이 될 거예요. 그럼 적어도 신분의 안정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출발점이죠. 그 출발점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서울을 이긴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서울 다음으로는 문화산업이 가장 꼽히는 동네로 만들어야 돼. 젊은이들이 개인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개개의 문화단체나 사회적 기업들이 하기 힘든 일을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해드려야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충북 오송에 가면 제약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첨단 의료 복합단지거든요. 그런데 그 자그만식한 제약 기업들이 모두 다 실험을 하거나 하기가 어려워요. 장비를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실험을 대신해주는 회사가 따로 생겼어요. 실험을 대신해준다. 또는 외국과 상담을 대신해준다. 개개의 기업들이 하기 어려운 걸 공동으로 해주는, 그리고 수수료를 받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문화에서는 아시아 문화전당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만 내고 실무적인 것은 아시아 문화전당이 돕고, 그 다음에 공연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 무대 이런 것도 일정한 돈을 내면 거기서 다 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있어야 돈이 부족한 청년들도 안심하고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문화산업이 찾아야 광주에서 꼽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바이오 헬스 산업, 기왕에 여기까지 온 것, 나는 대한민국이 백신 4강국 정도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져요. 미국, 영국, 독일이 앞서가요. 바로 그 다음에 한국인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나 중국도 꽤 하지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해. 아직까지는. 그러나 완전히 무시되지도 않지요. 근데 여기서 한국이 한 발짝 뛰어오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것이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끝나더라도 팬데믹이 또 온다고 하니 이제까지의 백신은 연구 개발에 돈과 시간이 많이 드는데 개발해놓고 나면 그 전염병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개발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때의 상황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의욕적으로 그쪽 산업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신을 한번 개발하면 다른 백신을 개발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진다고 해요. 녹십자가 그 덕을 많이 보죠. 녹십자가의 신종 플루 때 백신 개발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갔거든요. 화순에도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제가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큰 문제를 기저질환처럼 앓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격차입니다. 업종별로 빛과 그림자가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죠. 어떤 업종은 아주 힘들고 잘 나가는 업종은 잘 나가고 이렇게 돼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요. 특히 봉급 차이가 너무 커지죠. 한 20년 전만 해도 80%, 85%까지 쫓아갔었어요.
대기업을 100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직원들.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못해요. 대기업도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이 있고 중소기업도 정규직 있고 비정규직이 있어요. 근데 대기업 정규직을 100으로 본다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어떤 때는 35 정도까지 떨어져요. 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청년 취업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청년들이 절망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걸 어떻게든 좁혀줘야 되는데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책이 할 수 있는 건 다 동원해서라도 이걸 좁혀줘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로서 세금이라든가 또는 임금 체제의 조정이라든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또는 약한 쪽을 더 많이 도와드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격차를 좁혀주는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민간에서의 나눔 운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익공유제, 사회연대기금 이런 걸 제안했어요. 이익공유제라고 해서 무조건 돈도 뭐 다 내놔라 나눠쓰자 이것은 아니고요. 낼 수 있는 건 내는 것이죠. 그것도 강제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면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센티브를 드리면 되죠. 이익공유제하고 사회연대기금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이익공유제라는 건 그 밸류체인이라고 불러요. 특별한 경제관계에 있는 사이에서 공유하는 게 이익공유제예요. 대기업이 협력기업을 위해서 돈을 내는다거나 플랫폼 기업이 파트너를 위해서 돈을 내는다거나 그게 이익공유예요. 사회연대기금은 특별한 관계가 아닌데도 돈을 내놓는 경우에 1995년에 한중 FTA가 체결됐어요. 한국과 중국에서 무역을 하다가 돈을 번 기업이 일정한 액수를 기금에다 내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그 회사하고 무슨 인연이 없더라도 농어촌을 위해서 그 돈이 돌아가요. 제3자도 관계가 없는 사람도 이익을 볼 수가 있는 거. 그걸 사회연대기금이라고 그래요. 관련이 있는 데를 돕는 것이 이익공유제고요. 뭐 하여튼 그건 뭐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뭐 손을 비틀고 팔을 비틀고 이게 아니고요. 제가 제시한 게 두 가지 인센티브가 있어요. 하나는 세액공제 확대입니다. 지금 사회연대기금 이미 시행되고 있어요. 세액공제가 10%거든요. 이걸 좀 늘리자. 20%좀 하면 어떠냐. 또 투자가 더 많으면 더 올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것이 하나고요. 오늘 강연의 마지막 대목입니다만 ESG. 요즘 경제의 새로운 파라다임.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고 총리도 언급을 하셨어요.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 얘기를 맨 먼저 꺼낸 게 저였습니다. 광주에도 그 일이 많이 들불처럼 타오를 거예요. ESG가 뭐냐 그러면 E는 환경, Environmental, S는 Social, 사회, G는 Governance, 민주주의 또는 지배구조를 위해서 투자를 하건 노력을 하건 그런 활동을 ESG 활동이라고 불러요. 자, 이익공유건 사회연대기금은 이건 그걸 위해서 투자를 하면 ESG로 보답을 해드리겠다. 그 돈을 내는 것 자체가 ESG 활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를 위한 또는 환경을 위한.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답을 주느냐 하면 ESG 투자라는 제도가 있고요. 또 공공조달이 있어요. 여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공조달 금방 아실 거예요. 지금 국민연금은 ESG 투자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해요. 외국 기업에도 투자를 해요. 그런데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그 기업을 고르는 역할은 심의위원회가 해요. 그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ESG 활동을 하는 기업을 골라서 거기다 투자를 하자. 어떤 기업이 사회를 위해서 돈을 내놨다.
탄소 저감 운동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 그러면 그 기업의 국민연금을 투자액을 늘리자. 그럼 그 기업한테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ESG 투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공조달입니다. 조달청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쓸 물건들을 사지요. 사서 각 부처나 지자체에 나눠줘요. 근데 어떤 기업의 제품을 먼저 사줄 것인가? 그걸 우선 구매라고 불러요. 우선 구매를 하는 그 기업을 선정할 때 ESG 활동을 열심히 하는 기업을 먼저 뽑아서 그 제품을 먼저 사주면 될 거 아니냐 이게. 그러면 착한 일 하는 쪽에 표창을 주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그 기업은 이익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자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호응이 있을 거로 보는데 아직까지는 법이 통과가 안 됐네요. 그 ESG 투자, 국민연금이나 연기금이 그렇게 하는 것은 법 고치지 않아도 되고요. 공공조달로 하려면 법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도 곧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가 41년 전에 피를 흘린 이웃을 위해서 내 피를 내놨잖아요. 헌혈이죠. 배고픈 이웃을 위해서 주먹밥을 만들어서 돌렸잖아요. 그런 마음의 연장선상에 ESG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ESG 도시마다 실천운동 본부를 만들고 있는데 광주가 선도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광주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참여소득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냥 일 허가난 건 무조건 돈 나눠주는 그런 소득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 일정한 액수를 보수해 주겠다. 그런 개념을 참여소득이라고 해요. 그래서 ESG 활동을 한다거나 돌봄에 가서 봉사를 한다거나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기관에 가서 일을 한다거나 청소년 지원단체 가서 일을 한다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을 하는 청년들께 보수를 드리자. 이게 이제 참여소득 개념이에요. 그걸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드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ESG 활동을 좀 더 확산시키는 것이 좋겠다. 얘기가 어디서부터 나왔냐 그러면 우리 사회가 갈수록 격차가 커지고 제도로 그 격차를 좁혀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서로 포용하고 온기를 나누는 연대하고 상생하는 그러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법이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이미 직업이 있는 분이 시간을 좀 쪼개서 하는 것은 그냥 한다 하더라도 청년이 일상을 포기하면서 그 일을 한다 할 때는 적지만 보수를 드리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기업인들이 많으시니까 경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균형 발전이 참 큰 고민입니다. 굉장히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문재인 정부의 아픈 손가락 두 개를 고르라 그러면 하나는 청년이고 하나는 지방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큰일입니다.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많은 정책이 있어야 되겠지만 몇 가지만 짤막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국회에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몇 건이 발의돼서 통과될 것 같아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지방에 가 있는 공공기관 이 채용할 때 지역인재 할당제를 하는데 그게 내년까지 30%를 하는 것이 일단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신입사원을 채용한다 그러면 내년까지는
30%를 광주 전남에 있는 학교 출신으로 채워라. 근데 거기에 20%를 더 얹은 것이 이번에 개정한 내용이에요. 그 20%는 뭐냐면 다른 지방에 있는 학교 출신들도 20% 채우자.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50대 50 정도로 가져가자. 근데 나 취직 잘 될 줄 알고 수도권으로 이미 갔는데 갑자기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영 불공정하다면 그 제도 시행 이후에 입학한 학생부터 적용한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가산업단지는 민간 기업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국가산단에 대해서도 국가산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지역인재 할당제를 준용하는 방법은 없는가? 빅그린 산단에 광주형 일자리가 생겨서 500명 이상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죠. 이미 91%가 광주 전남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지방 청년들이 훨씬 많이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수자원 공사가 처음에는 좋은 공기업이니까 수도권 아이들이 잔뜩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지방 청년들이 훨씬 많이 입사를 했습니다. 왜? 서울에 있는 청년들 지방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그런 방법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지역 활동. 지금도 이래저래 한 30% 됩니다. 그걸 좀 더 늘리는 방법이 없겠는가. 이런저런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지역 본사제라는 개념. 그 말을 제가 이렇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기에 뉴욕이나 워싱턴에 있는 기업들이 본사를 마이애미나 아틀란타로 옮기고 있다는 보도가 국내에도 나왔어요. 부러웠죠. 한국도 저랬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하려고 보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큰 기업들은 지방에 가면 인재가 없다는 등 이렇게 어려움을 하소연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고요. 제가 지사 때 태양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본사를 수도권에서 나주로 옮겼어요. 근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러면 해상 교량 주로 다리 설계에 세계에 손꼽히는 기업이에요. 터키의 보스포러스 해협 있잖아요. 아시아와 유럽 대륙 사이에 있는 거기를 건너가는 다리 하나를 설계한 회사가 그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 회장님이 권 회장님이신데 전남으로 본사를 옮기셔서 너무너무 고마웠죠. 인사를 드렸어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회사에 손해가 나면 어쩌지요? 걱정을 했더니 그 회장님 말씀이 이래요. 기사님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다리다운 다리 놓을 데가 전라남도 말고 어디가 있어? 맞죠? 앵간한 다리는 다 나왔잖아요. 큰 다리는 전라남도만 남았어. 섬이 많으니까. 그 말씀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신안 앞에도에 천사김이라는 회사가 들어왔어요. 본사가 수도권에 있었는데 그걸로 옮겼어요. 전라남도 수출탑 1위를 몇 년 동안 그 회사가 다 차지했습니다. 똑같이 제가 고마운데 영업에 손해가 되면 어쩌죠?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시대요. 우리 회사는 김을 수출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는데 외국에서 받아볼 적에 이 회사가 바닷가에 있다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서울에 있다 그러면 뭔 감동을 주겠어? 아차차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이렇게 시끌짝한 데 가서 거기서 김 만들고 있는 그 김을 받아서 수입하면 뭔 감동이 있겠어요. 근데 전라남도 어디 서운 근방에 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하기 나름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 여러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죄송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십시오. 대표님께서 강의를 너무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없으세요? 네, 그러면 대표님께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대표님. 혹시 대표님 저 기념사진 촬영 시간 쓰신죠? 네. 사진 찍으실 분은 네, 몇 분 앞으로 모시고 네, 기념사진 촬영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네, 우리가 아카데미 의원님부터 나오시고. 네. 최성현 씨, 기념사진 찍으세요. 찍으시고 빨리 나오십시오. 빨리 앞으로. 네. 그런구나. 얼른 나오십시오. 이병수 이사장님. 얼른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대표님 옆으로 가십니다. 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됐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경쟁이 치열하구만. 기회 나까지 껴서 같이 직접 해야지. 나는 찍을 때들이 나 따라온 애들인데 같이 직접. 미안해. 같이 한번 찍자. 아, 잠깐만. 지금 찍고 난 다음에 인사를 못 드리겠네. 핸드폰 있어요? 이제는 지금 끼가 너무 많아서 인사도 못 드리겠다. 나도 운동을 한 번만 찍게. 인사를 못 하겠어. 아도 조금 있다가 여기 들어와서 제가 감사합니다. 나 이거 한 번만 들어주시면.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계속 기다리고 감사합니다. 네. 수고합니다. 야, 얼른 빨리 찍게 빨리. 우리 빨리. 자, 순서 올라. 오케이. 언니 얼른 찍어. 나 한 번만 찍어줘. 알았어. 언니 이걸로 찍어. 나 한 번, 너 한 번. 이걸로. 앞에 한번 봐주세요. 찍어드릴까? 찍어드릴까요? 네.
네, 찍었어요. 좀만 더 줘봐. 내가 보내줄게. 하나, 둘, 셋. 회장님, 연암 하나 주세요. 사진 보내줄게. 하나, 정말 예뻐요. 이거 갖고 가실 5일날은 네, 아니 네, 착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찍겠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다리 살짝만 모으실게요. 네, 네, 여기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하시면은 눈 감지 마시고 한 번에 가실게요.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화이팅 한번 하실게요. 잘하면서 하시면 화이팅 부탁드릴게요. 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리빙석 빨리 좀 만들어 주십시오. 직원들 의자 한쪽으로 좀 치워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안녕하세요.